글쓰기 철칙 유시민. 어떤 글을 잘 썼다고 할까? 시와 소설 같은 문화작품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나 논리글은 다르다. 논술 시험 답안, 문학평론, 신문기사와 칼럼, 연구논문, 보도자료 같은 글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동의할 근거가 있는 글이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쓰려면 다음 네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그 주제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셋째, 그 사실과 정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넷째, 주제와 정보와 논리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본보기로 짧은 칼럼을 하나 소개하겠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이 한겨레에 연재하는 칼럼 현대를 만든 물건들에서 골랐다. 제목은 백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답은 두창, 천년두균이다.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었고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간은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고작 200년은 전부터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백신은 1879년 겨울 지석영이 충북 덕산에서 처조카들에게 놓은 우두다. 이때까지 아니 이 뒤로도 한동안 두창에 대처하는 방법은 마마 귀신에게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비는 것뿐이었다. 우두는 두창균을 전멸시켰을 뿐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무지도 격대했으나 모든 전염병이 두창균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뇌염 등이 수시로 침섭하여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인명을 앗아갔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백신들이 차례차례 개발되자 백신은 옛날 무당보다 훨씬 강력한 권위를 행사했다. 태평양 전쟁 때부터 한국 전쟁 직후까지 예방접종 증명서는 통행 허가증이자 사실상의 신분증으로 통용되었다.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는 학교, 군대, 직장 등에서 의무적인 단체 접종이 시작되었다. 주사기 한 대로 여러 사람에게 접종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감염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비하면 3발의 피 정도로 간주되었다. 이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숫자로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유효한 백신을 만들지 못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다. 조류, 독감, 신종 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등은 그들의 실질적인 살상력 이상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태어나서 1년 안에 10차례 정도 백신을 맞고 자라온 현대인들에게 백신 없음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방탄복도 입지 못한 채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포 그 자체다. 이 칼럼은 무엇에 관한 글인지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다. 글의 주제는 인간이 전염병과 벌인 투쟁의 역사다. 주제를 벗어난 격가지가 없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군더더기를 찾기도 어렵다. 지석영 선생이 만든 우두를 비롯해 우리나라 백신 개발 보급의 역사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악의 살인마가 누구인지 묻는 첫 문장에서 백신과 방탄복을 비교한 마지막 문장까지 여러 사실과 정보를 긴장감 넘치는 논리로 묶어주었다. 적절한 어휘를 다채롭게 활용했고 문장이 자연스러워 읽는 맛이 있다. 훌륭한 글은 뜻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훌륭한 글은 읽는 사람의 이성을 북돋우고 감정을 움직인다. 전우용 선생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불러내어 냉정하게 해석했을 뿐 직접적으로 감정을 포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이 글을 읽으면 백신을 만드는 과학자와 국가보건정책 담당자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며 그로 인해 내가 받은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걸슨이는 여러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해석했다.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한 사실과 다른 해석을 제시해 논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첫째는 텍스트 독해, 둘째는 텍스트 요약, 셋째는 사유와 토론이다. 전우용 선생은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이 훈련을 수없이 되풀이했을 것이다. 어떤 분야, 어떤 주제로 글을 쓰든 논리 글쓰기는 이렇게 훈련할 수밖에 없다. 전공이 무엇이든 그런 방법으로 탄탄한 건육을 만든 사람이라야 인적 분야까지 넘나들면서 원하는 주제, 원하는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논리 글쓰기의 첫걸음은 텍스트 요약이다. 그런데 이 첫걸음을 똑바로 내디디려면 텍스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을 쓰고 싶으면 먼저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텍스트를 읽지 않고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없다. 글쓰기의 첫 번째 철칙은 바로 이 단순한 사실에서 나온다. 많이 읽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쓸 수 있다. 문학작품은 감정과 정서를 직접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직관에 다가선다. 논리글은 사실과 정보를 전달해 독자의 이성적 사고와 추론을 북돋우며 간접적으로 정서와 감정을 움직인다. 최종 목표는 공감을 얻는 것이지만 장르에 따라 경로는 다르다. 따라서 논리적인 글을 잘 쓰려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과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것을 적절한 논리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는 정보와 논리 중에 스스로 창조한 것이 얼마나 될까? 별로 많지 않다. 사실은 거의 없다. 대부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책, 방송, 신문, 인터넷, 대화를 통해 얻는다. 정보와 논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을 담은 어휘와 문장도 마찬가지다. 지식과 정보, 논리 구사력, 자료 독해 능력, 어휘와 문장, 논리적 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남한테서 받는다. 그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책이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아는 것이 많아진다. 아는 게 많을수록 텍스트를 빠르게 독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다. 텍스트를 독해하고 요약하는 데 능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 글을 잘 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많이 읽지 않고는 잘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독서광이 되어야 한다. 책을 읽지 않고 타고난 재주만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다. 글 쓰는 기술만 공부해서 잘 쓰는 사람도 물론 없다. 글쓰기의 철칙 2. 유시민.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다 글을 잘 쓰게 될까? 그렇지는 않다. 독서는 글쓰기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문을 배운 세대에 속한다. 한자가 섞인 글을 읽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는 한자라고 해서 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눈으로 읽기만 했을 뿐 손으로 한자를 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곧잘 썼던 글자조차 이제는 매끈하게 쓰지 못한다. 컴퓨터가 등장한 뒤로는 쓸 일이 더 없어졌다. 한글 프로그램은 정말 편리하다. 한글로 쓰고 컷으로 지정해 F9 키를 누르면 한자가 주르륵 뜬다. 맞는 걸 골라서 엔터키를 치면 자동 변화된다. 읽을 줄만 알면 한자를 변기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년 넘게 그리 하다 보니 이젠 손으로는 한자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굳이 한자로 써서 사인해달라고 하는 독자를 만나면 무척 난감하다. 글쓰기와 글씨 쓰기는 같은 게 아니지만 잘하려면 건육을 길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자를 읽을 줄 알아도 써보지 않으면 잘 쓰지 못하는 것처럼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고 말로는 잘 표현하는 사람도 글을 많이 쓰지 않으면 잘 쓰지 못한다. 여기에서 논리적 글쓰기의 두 번째 철칙이 나온다.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글쓰기 권육이 부실한 사람은 무엇보다 첫 문장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앞에서 본 전우용 선생의 컬럼 첫 문장은 대단한 매력이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첫 문장을 이렇게 쓰기는 사실 쉽지 않다. 글을 쓰고 원고지를 펼치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켠 다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던 경험이 아마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게 왜 그리 어려울까? 첫 문장은 거저 첫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문장을 자신있게 쓰려면 먼저 글 전체를 대략이라도 구상해야 한다. 그런 구상 없이 첫 문장을 쓰려면 설계도와 조감도 없이 무작정 집짓기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막막할 수밖에 없다. 첫 문장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느꼈다. 제대로 형식을 갖춘 글을 처음 써보았기 때문에 첫 문장을 쓰는 어려움도 그때 처음 느낀 것이다. 유신시대 고등학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군사교육을 받았다. 대학교에서는 남자만 받았다. 3년 동안 매 학기에 3학점씩 교련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1학년 남자들은 병령 집체 훈련을 받았다. 고3 겨울방학 때부터 반년 넘게 애지중지 길렀던 머리카락을 스포츠로 깎고 변명에 들어가 열흘 동안 군사훈련을 했다. 병령 집체 훈련에 불참하면 학교는 1학년 1학기 교련 학점을 F로 처리했고 정부는 그 학생을 곧바로 징집했기 때문에 당장 군대에 갈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니고는 훈련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10월 26일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이마가 시원하게 벗겨지고 벨 2개를 어깨에 단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밤에 총격전을 벌이며 상간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군권을 장악했다. 국군 보안사령관이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그는 1980년 4월 비어있던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차지해버렸다. 10월 26일 사건이 날 때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던 탓에 갑자기 체육관 대통령이 되었던 최규하 씨는 큰 감투를 세게 낯선 전두환 소장이 조종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하필이면 그때 신입생 병령 집체 훈련 소집일이 다가왔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신입생 병령 집체 훈련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당사장인 신입생들 들어 선언문을 쓰라고 할 수는 없었고 선배들도 써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내가 선언문을 쓰게 되었다. 병령 집체 훈련 거부 선언문의 첫 문장을 쓰는데 무려 사흘이 걸렸다. 만고의 명문도 아닌 것을 그렇게 오래 걸렸었다. 그 첫 문장은 대충 이랬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내가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것은 표절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 국민공회가 선포한 인권선언문 제1조를 베낀 것이었다. 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온갖 유명한 선언문을 뒤진 끝에 겨우 찾은 게 그 문장이었다. 무려 200년 전 다른 나라에서 나온 선언문을 베낀 것은 대학생 병령 집체 훈련에 관한 정보나 그것을 거부하는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서클에서 텍스트를 발제 요약하는 훈련은 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 무엇인가 추정하는 글은 써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쓴다면 첫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쓸 것이다. 우리는 대학생 병령 집체 훈련을 단호히 거부한다. 선언문에서 하려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쓰는 게 뭐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주장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문자로 옮기면 된다. 블로그에 정치, 영화, 축구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첫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단문으로 일단 내지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단 내지르고 난 다음에 차분히 설명하면 된다. 첫 문장 쓰기는 어렵지 않다.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누구든 처음에는 민망한 문장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 당장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이겨내야 한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3년 가을이었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갔다 온 청년들이 5.18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싸우는 단체를 공개적으로 만들었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막 들어온 나는 잔심부름이나 하는 막내 회원이었다. 선배들이 자꾸 글 쓰는 일을 시켰다. 제일 자주 시킨 선배가 두 사람 있었다. 김건태와 이범용.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두 선배는 내게 이런저런 성명서와 선언문을 쓰게 했으며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가끔은 문장을 고쳐주기도 했다. 1984년 봄 대구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세게 한 적이 있었다. 신호등은 많고 길은 막히는데 산악
건은 자꾸 올라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고서 슬퍼런 50 독재 시절에 감히 파악과 가두 행진을 했던 것이다. 김건태 의장은 아들을 현지 조사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라고 했다. 보고서를 제출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글도 제법 쓴다고 칭찬해 주었다. 어린 마음에 대순비의 칭찬을 받아서 좋기는 했지만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자꾸 맡긴다고 속으로 많이 원망했다. 내가 고강도 글쓰기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줄은 몰랐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항소 이유서가 세상에 알려진 1985년 이후였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재판장이 보라고 쓴 글이었다. 피고인 대신 변호인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돈명 변호사가 나들을 직접 쓰라고 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변호인들이 써야 하는데 무료 변론을 맡아준 변호인들에게 그것까지 폐를 끼칠 수는 없었다. 나는 영등포 구치소 7사 2층 구석방 나무탁자 앞에 앉아 미농지 넉장을 포개고 먹지 석장을 끼워 잉크 없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항소 이유서를 썼다. 규정대로 세부를 만들어 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보내고 그 구치소에 한 부를 보관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소송 서류를 복사하면서 항소 이유서도 복사해 갔다. 이돈명 변호사가 혼자 보기 아깝다면서 컨누이에게 복사본을 줬다. 컨누이가 그것을 들고 을지로 뒷골로 인쇄소에 가서 청담 마스터 인쇄를 했고 서울지법 기자실에도 몇 부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법원을 출입하던 동아일보 황호택 기자가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심심해서 그 항소 이유서를 읽었다. 나중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와 문화공보부가 언론사에 날마다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내던 시절이었다. 보도하지 말 것과 크게 보도할 것을 정부가 다 정해주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안기부에 데려다 공문을 하거나 해고를 했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보도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황호택 기자는 자주 어렵게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을 설득해서 항소 이유서를 소개하는 작은 박스 기사를 냈다. 신문이 나가자 독자들의 격려 전화가 빗발쳤다. 월간 조수는 전두환 정권을 대놓고 비판한 부분만 빼고 전문은 실었다. 제야단체와 대학가에 수없이 많은 복사본이 나돌았다. 황호택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내 인생이 적잖게 바뀌었다. 1년 행기를 채우고 교도소에서 나오자 김건태, 이범령 의장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 아는 선배들까지 수시로 나를 불러내 글쓰기를 시켰다. 그때부터 1987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수단 성명서, 선언문, 홍보전단, 팜플렛, 리플렛을 썼다. 내가 속했던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 글 쓰는 임무를 맡았다. 문학예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료를 보고 중요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 핵심을 요약하고 우리의 주장을 덧붙이는 재미는 별로 없고 스트레스는 아주 많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다. 글 쓰는 일이 점점 수월해졌다. 글은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황호택 기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보태자. 내가 1998년 초 독일 휴학을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 그는 동아일보에 칼럼을 연재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칼럼니스트라는 명함을 새길 수 있었고 다른 매체의 기고 요청을 받았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의 출연 제의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기에 2002년도에 공개 절독 선언을 하고 관계를 끊었다. 지금도 동아일보나 채널A 방송은 굳이 찾아보지 않는다. 기고도 출연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호택 기자와 예전의 동아일보는 변함없이 고마운 존재로 내 마음에 남아 있다.